개퇴선 김남천 지음. 삼각정에 있는 붉은 벽돌 2층 집이다. 개천 있는 쪽으로 향하여 건물의 출입구가 있는데 내과, 소아과,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어쨌든 그것을 다 읽으려면 한참 동안이나 걸릴 만큼 잔잘분한 둥근 고직이 늘어놓인 옆으로 순, 안, 의, 원, 의 넉자가 붉은 네온으로 떨고 있다. 어느 것 하나 꼬집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앓는 병이면 무엇이든지 잘 고친다는 뜻인데, 이곳을 지나다가 헌뜻 바람벽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무슨 과를 채 읽기도 전에 간판의 주인이 희망하는 것과는 반대의 뜻을 품는 이가 대부분이었다. 더구나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의학박사 아무개라는 글자가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이는 미구에 실망하고 말 것이다. 의사 최형준이란 사기로 만든 문패는 간판과는 떨어져서 주소 번지와 전화번호와 수도번호와 청결 검사표와 함께 출입구 바깥쪽에 눈에 띄지 않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에 겸손하게 붙어있는 패쪽 중에서 바람벽에 붙인 간판 옆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뿐이었다. 6월 초순. 그러므로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 어느 날 밤 자정이 되기 15분 전에 이 건물 안 복도에 메어놓은 전화가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고 귓속을 부시는 소리로 사람을 부르고 있다. 소리는 한참 멎었다가 나오는 사람이 없음에 다시금 요란하게 울어댄다. 네 하면서 전화통을 잡기도 전에 마루를 뛰어가며 급해하는 소리가 안방에 눈이 멀뚱멀뚱해서 누워있는 박경호를 적지 않게 만족시켰다. 전화통을 잡은 이서방은 잠에서 놀라 깨인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전화를 받는다. 네, 그렇습니다. 어이구, 난 누구시라고? 10시부터 주무시니까 아마 지금은 한참 달게. 네, 그렇구슈. 그럼 잠깐만. 경호는 눈을 감았다. 문이 찍 열리더니 박 선생님, 주무시우? 하고 불러본다. 경호는 몸만 한번 뒤치해 보이고 대답은 하지 않았다. 박 선생, 전화 왔어요, 전화. 경호는 머리를 긁으며 그제서야 일어난다. 전화? 밤중에 전화는 제길. 그러나 러닝 셔츠에 잠방이만 걸친 이서방은 싱글싱글 경호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 경호가 방에서 나와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 것을 멀끔히 보다가 이서방은 건너편에 있는 소굴 같은 제 방으로 돌아가면서 문은 걸을게. 내일 아침에 오슈. 또 3시나 4시에 깨우시지 말고. 하고 경호의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내가 박경호시다. 다음은 무슨 소리를 듣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응
응 대답만 한다. 어슴푸레한 전등불에 경호의 얼굴이 좀 웃고 있을 따름이다. 표정이 잠깐 정색하고 응소리가 한 번 크게 난 뒤에 전화는 끝났다. 경호는 2층을 쳐다보고 한참 그 자리에 서 있다. 나무로 만든 좁은 층계가 경호가 선 곳에서 2층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다. 이리로 올라가면 최형준이가 자고 있는 침실로 들어간다. 그 옆방에 간호부 둘이 침대 하나에 누워 있을 것이다. 입원실이 그들의 침실로 되어 있다. 그는 그대로 자기 방에 들어가 양복을 입고 나왔다. 그리고 병원 문을 딸랑딸랑 연 뒤에 그는 행길로 나와서 다옥장으로 걸어간다. 발은 개천을 끼고 가다가 전찻길을 건너고 다시 골목으로 휘돌아서 문등 달린 어떤 집 대문 앞에 와 멎는다. 그러나 발은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늘져서 컴컴한 청결통 옆으로 가 선다. 경호는 캄캄한 속에 서서 인력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청결통 옆에 서서 골목을 돌아오는 뽕빵 소리를 기다리고 있는 박경호는 순환의원 의사 최형준의 조수였다. 묵묵히 서서 그는 몇 해 전 그가 아직 학생이었을 때 추운 겨울날 밤 어느 골목에 지금과 같이 서서 누구를 기다리던 생각을 하였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마음속에 어떤 초조를 느꼈으나 한없이 긴장되어 있었다. 찬바람이 볼편을 스치고 구두는 얼어서 발을 놀릴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도무지 춥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지금 경호는 그것을 생각하며 하품을 한다.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그는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박경호는 분의 어떤 의학 전문학교 4학년에 재학하다가 첫 학기를 지내고 여름방학이 되려고 할 때 독소의 사건에 걸려서 감옥으로 갔다. 단순한 독소의 뿐만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 2년을 받았으나 학생인 탓으로 겨우 집행유예가 되었다. 이럭저럭 3년 만에 시골로 가니 한 달도 정형하지 못한 그를 데리고 면협 의원인 그의 아버지는 서울로 달려왔다. 한 번 실수했던 학생의 구만리 같은 전정을 생각하여 개전의 빛만 보이면 복교를 시켜준다는 것이 신문에 났었기 때문이다. 교장을 찾고 학감을 찾고 갖은 수단을 써서 복교 운동을 하였으나 박경호만은 할 수 없다고 거절을 당하였다. 10년 농사가 나무아미 탑을 된다고 아버지는 갖은 굴욕을 겪어가며 별별 짓을 다 하였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만큼 경호의 장래에 희망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의 집 재정이 그것을 하늘같이 믿고 있었던 것이다. 경호는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1년 만에 의사 시험을 쳐서 면허를 따고 말 것이니
안심하고 돌아가시라고. 아버지는 그의 결심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경호는 학생 시대의 모양으로 하숙비를 가져다가 서울서 도서관 출입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일은 결심한 바와 같지 않았다. 첫째, 1부, 2부로부터 시험 준비를 하느라고 시근거리는 제 몰골이 때때로 구역이 났다. 그리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 안에는 시험에 통과할 가망이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러구러 하는 동안에 1년이 지나갔다. 집 사정을 아는 그는 하는 수 없이 가정교사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는 별로 의사 공부를 착실히 하지도 않았다. 의사 최형준이는 경호와 학교 동창이었다. 인간적으로는 가깝게 지냈으나 그는 종시 경호와 같이 행동하기를 피하였다. 그는 순순히 졸업하여 대구 어느 병원에 취직하였다가 한 6개월 전에 삼각정에다 순난 의원을 인계 개업하였다. 경호는 이렇게 하여 이 병원의 조수가 된 것이다. 기다리는 인력거는 안 오고 관내를 순회하는 순검의 칼소리가 절가닥거리며 들려왔다. 그는 금시에 소름이 쭉 끼치는 것을 느꼈다. 절도 혐의.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니 자기는 그 칼소리에 두려움을 느껴야 될 아무 이유도 없었다. 기생집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신사는 이 동리에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학생 때의 버릇으로 남은 것은 절가닥거리는 칼소리에 대한 신경과민뿐인가 하고 그는 픽 웃었다. 두어 발자국 그늘진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서며 그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순사는 그의 옆을 지나갔다. 물론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뒤쫓아 곧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듯이 그는 대문 있는 쪽을 가끔 들여다보면서 한참 동안 그곳을 빙빙 돌고 있노라니 이번에는 틀림없을 인력거가 온다. 더벅더벅 땅을 차는 소리와 쏴르르 하는 고무바퀴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가까워 오고 경호가 몸을 비켜서 길을 내주었을 때 인력거는 털썩 그의 옆에서 멎었다. 왜 들어가지 않고 서 있수? 경호가 대답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있음에 기생은 다시 뭐 처음 오는 손인가? 빈방에서 기다릴 게지 하며 대문을 밀고 들어간다. 경호는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는 인력거의 뒷그림자를 멀거니 보고 있다가 문 안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웃는 여자의 얼굴을 창백하게 의식하면서 문 속으로 빨리듯이 사라져 들어갔다. 향란이 왜다? 기생은 제 이름을 부르며 들어갔으나 건넌 방은 잠잠하다. 설도의 방은 불을 끈 채 캄캄하다. 향란은 제 방으로 들어가더니 전등을 켜서 경호가 들어오는 길을 밝혀주곤 자는지 불렀는지 모르겠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다.
일전에 키 큰 더블 브레스트가 솔도의 이건가? 하면서 경호도 제법 손가락을 들어 눈짓을 해본다. 아마 그런 모양이야. 경호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아직도 서서 돌아가는 향난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좁은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어찌된 기생이 이 모양인가 싶게 좁은 방 안에는 옷장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없다. 머리 밑에 경대가 하나 있다. 그것도 작은 장난감 같은 빨간 경대다. 장판 위에는 이부자리를 깔아둔 채다. 분내와 담뱃내가 경호의 가슴을 울렁거리게 하였다. 기생은 그의 앞에서 옷을 벗었다. 저고리를 벗고 치마를 벗고 휴미지를 벗고 이 여자가 붉은 맨살이 되려는가 하고 바라보던 두 눈을 경대 있는 쪽으로 돌리는 동안 기생은 어느새 파자마를 입고 가운까지 걸쳤다. 어안이 벙벙하여 정신을 잃고 앉아있는 경호의 무릎을 잡아 뜯으며 앉더니 기생은 이야기한다. 내일 난 꼭 입원을 할 테야. 경호는 기생의 얼굴을 바로 쳐다보았다. 둥근 눈이 어린애같이 어리광을 피우고 있다. 두 손으로 경호의 무릎을 흔들며 자꾸 졸라댄다. 경호는 그러나 성이 난 것 같이 머리를 내저었다. 그는 자신이나 있는 듯이 향난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폐인이 되는 걸 당신은 내버려 둘려우? 경호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 본다. 그가 입원을 한다고 해서 병이 완전히 쾌차해질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니, 일시는 병을 고칠 수 있다 쳐도 그 후에 계속하여 유혹과 싸우고 이겨갈 만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만일 그가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졌다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아도 넉넉히 고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생각보다도 향난이가 입원을 하면 자기와 향난이와의 관계가 여러 사람 앞에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경호는 지금 향난이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혼자 생각하고 있는 동안도 향난이는 그의 몸을 비틀며 졸라대었다. 그럼 내일 갈 테야. 최 선생에겐 내가 말할게. 향난이는 제 마음대로 작정하곤 훌쩍 몸을 떨쳐 경호의 무릎에 올라앉았다. 병을 완전히 고치고 그러면 당신은 내 은인이 되오. 어디로 갈까? 몸이 튼튼해져서 우리 함께 여행해. 어? 향난이가 그의 목에 손을 감고 혼자서 종알거리며 부벼대는 것을 경호는 아이, 목 아파. 이러지 마라. 이러지 말어. 하고 그의 몸을 뿌리치듯 하였다. 가슴 속에서 구렁이같이 꿈틀거리는 욕망은 그러나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 이튿날 아침 10시가 넘어서야 경호는 병원으로 왔다. 아무개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으며 어디
담배라도 사러 갔던 것처럼 휙 문을 닫히곤 구두도 신은 채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서방이 구두를 닫고 있다가 시방 오십니까? 하며 싱글싱글 웃는다. 식모가 부엌에서 나오더니 아침은 어떡하셨는겨? 하고 묻는 것을 밥, 일 없소. 하고 성난 사람같이 방 안으로 들어간다. 양복을 벗고 그는 양치질을 하였다. 진찰실에 있던 형준이가 흰 가운을 입은 채 문지방에 서서 경호를 바라다 보며 웃고 있다. 면대에서 말한 적은 없었는데 아마 저 친구도 눈치챈 모양이다. 하고 경호도 양치질을 하면서 싱겁게 웃어 보였다. 그 바람에 흰 침이 칫솔대로 쭈루루 흘러 팔굽으로 스쳐 내려갔다. 문턱을 발로 짚고 세수하는 것을 다 보더니 형준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진찰실 있는 쪽으로 간다. 그때 아마 환자가 온 모양이다. 마루에 앉아 얼굴을 닦으며 경호는 간호부들도 다 아는가 하고 막연하게 생각해 보았다. 어쨌든 일이 된 바엔 병원의 사람은 모두 다 아는 것이 나을 게다. 경호는 이서방을 불렀다. 저 대구탕이든지 무교탕반이든지 얼른 하나 시켜. 무엇이 좋을까? 대구탕이 빨리 될까? 아니, 기운 없으실 텐데 탕반을 합죠. 좋습니다. 경호는 성을 낼까 했으나 어이가 없어 픽 웃고 말았다. 탕반을 그럼 빨리 시켜. 네, 네. 이서방은 구두를 놓고 전화 있는 쪽으로 간다. 음식 시킨 것이 오는 동안 마루에 앉아서 태양을 받으며 경호는 자기의 일을 생각해 보았다. 옛날과 같이 여자와 치정관계를 맺는다고 공격할 사람이야 누가 있을 것인가? 아니, 옛날만 해도 자기들이 하늘같이 떠받치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들이 숨어서 유곽을 다녔다든가 여자 동무와 복잡한 관계를 일으켰다든가 하는 일은 가끔 있는 일이었다. 경호는 감옥에 가서 비로소 그것을 알고 한때는 분개도 해보았으나 그 후에 곧 그런 것을 가지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잘못인 것 같이 생각하였다. 그러나 향란이와 경호와의 관계는 그런 것과도 달랐다. 향란이는 기생이다. 더구나 유사 마약이긴 하나 일종의 아편쟁이다. 경호 자신도 어떤 친구가 카페 여급과 지저분한 동거 생활을 하였을 때 그 친구를 찾아가서 충고한 일까지 있었다. 그러던 자기는 아편쟁이와 관계를 맺고 있다. 그 친구가 자기의 이런 생활을 알면 얼마나 비웃을 것이냐. 그러나 모든 것은 알고 한 일이다. 각오하고 한 일이다. 마약에 중독된 불쌍한 여자이길래 자기는 더 끌려 들어간다. 지금 그를 내가 뿌리쳐 버리면 그는 그때야말로 다시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아편쟁이가 되고 말 것이다. 결코
인도주의자가 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절벽 위에 선 여자가 뛰어든 것을 누가 감히 뿌리쳐서 떨쳐버릴 수 있을 것이냐. 경호는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를 이렇게 만든 현실에 대하여 항의한다고 생각해 본다. 기생이니까 글렀다. 아편쟁이니까 죽일년이다. 이렇게 보는 눈은 속된 관찰이다. 적어도 경호는 이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려고 한다.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현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방법은 이 불쌍한 가련한 여자를 옹호하고 그를 구해주는 것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사랑 속에서 이를 완전한 인간으로 돌려보내준 뒤에는 자기의 사명은 끝난다. 이때까지는 아무런 조소도 경멸도 자기는 참고 나아가야 한다. 혼자 이러고 있는데 놀러 오는 김학선이가 버럭버럭 웃으며 병원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온다. 아침에 들렀더니 없대 그려? 경호는 낯이 화끈했다. 그는 학선이에게 모든 것을 말해버릴까 했다. 학선이는 그와 한 가지 사건에 연관된 친구인데 보험회사에 외교원을 다니고 있다. 금명간에는 어차피 알 것인데 미리 말해두면 이해를 가질 만한 동무다. 경호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그럴 용기가 나올성 싶지 않았다. 요새 자네 좋은 일이 있는가 볼세? 경호는 자기의 표정이 좀 부자연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건 또 무슨 소린가? 나 같은 사람에게 하고 우물쭈물하였다. 대체 선이가 자기의 일을 알고 있는가? 아침에 와서 못 만나고 갔다니 형준이나 이서방에게서 들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때 뒷문으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온다. 그는 탕반이 오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양철통을 들고 낡은 맥고자를 쓴 친구가 쌍화탕 쓰십시오 하고 뜰란을 들여다본다. 자네 쌍화탕 한 그릇 마시게나? 그러나 경호는 낯을 찌푸리고 안 사오, 안 사. 우리 양약은 어떡하고? 하였다. 몸에 좋습니다. 감기에도 좋으시고 보약도 되시고. 듣기 싫어요. 어서 가오. 어서 가. 늘어져 붙던 쌍화탕 장수도 겁을 집어먹고 나가버린다. 쌍화탕 장수는 왜 그리 미워하는가? 무슨 원수를 졌나? 경호는 제가 하는 태도가 좀 우스워서 입술을 쫑긋하고 그놈 또 병원 와서 약 팔려는 수는 하고 있는데 진찰실 있는 쪽에서 간호부가 이쪽 편을 바라보며 복센세이 하고 경호에게 손짓을 한다. 왜 그래? 밥도 안 먹었는데. 뭐? 누구? 나간다고 그래. 간호부는 학선이를 꺼려서 말은 안 했으나 눈짓을 세게 하였다. 경호는 향난이가 온 줄을 곧 알았다. 약 기운이 지나여 일어나자마자 달려온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학선이는 아는지 모르는지 간호부를 물끄러미 보다가 다시 경호의 얼굴을 쳐다본다. 에이 참, 병원에 있으려면 귀찮아서. 이렇게 말하면서 경호는 눈을 찌푸리고 진찰실로 간다. 진찰실 안에서 향란이에게 주사를 놓아주는데 밖에서 학선이의 외치는 소리가 난다. 끝나면 나 좀 만나세. 경호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의자에 앉아서 향란이는 눈을 감고 있다. 지금 나 입원하기로 승낙받았어. 선금 50원 냈지? 그래야 안심하지. 뭐? 누가 입원하라고 해? 허면 안 돼.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옥신각신 다투었다. 원장 선생이 허락한 걸 당신이 무슨 참견이요? 참. 이러고는 향란이는 삥 발굽을 짚고 한 바퀴 돌아본다. 약기운이 들어가 상쾌해진 모양이다. 경호는 학선이를 따라 나갔다. 그는 전차 길로 나서더니 앞서서 어느 찻집으로 들어간다. 차를 시켜놓고 그는 경호 앞에 얼굴을 좀 들이대고 이야기를 꺼내었다. 옛날에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는 자신 밑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네. 이쯤 뭐 공부 좀 하나? 경호는 학선이의 말하려는 뜻을 알아챈 만큼 좀 안 이꾸었으나 환자를 다루는 것이 공부지 하고 대답하였다. 학선이는 말문이 막혔는지 하고 잠깐 잠잠하다. 이럴 게 아니라 군이 말하려는 걸 내가 먼저 말하지. 나의 지금 생활에 대해서 충고를 하려는 게지. 그 마음씨는 고맙게 받겠네마는 군이나 나나 모든 친구를 합친 자기 비판이라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의의가 있지만은 김학선의 박경호에 대한 충고 내지는 비판이라면 의미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없네. 경호의 이 말에는 물론 내나 나나 50보 100보라 내가 나를 충고할 자격은 없다는 강렬한 반격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두 사람이 한 가지로 이 대답한 말씨에서 자기 합리화를 느꼈으나 피차에 아무 말도 안 하였다. 그들은 차를 훌훌 마시고 묵묵히 밖으로 나왔다. 밖은 6월의 태양이 쨍쨍하다. 낮은 더우나 밤은 몹시 선선하였다. 향란이가 순안의원에 입원한 지도 사흘이 된다. 그러나 다른 병과 달라서 침대 위에 몸을 눕히고 아침부터 밤까지 신음을 하여야 하는 그런 종류의 병환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눈에도 그가 이 집에 기숙하고 있는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집의 내막을 전혀 모르는 환자 중에는 안방에서 가운을 입은 채 나와서 뜰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라치면 의사 선생의 부인이라든가 혹은 첩으로 알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방 안에만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목욕탕에도 다니고 또 밤에는 요리집에도 불리어 다녔다. 자기는
감시가 필요한 몸이라고 그는 특별히 2층 병실을 쓰지 않고 경호가 쓰는 침실의 건넌방, 협착한 한 칸 방을 택하였다. 경호는 책을 참고하여 하루에 얼마가량씩 약 분량을 줄여서 제 시간에는 꼭 주사를 놓아주고 만일 어디 나갔다가도 시간을 어기지 말라고 엄숙히 부탁하였다. 사흘째 되건만 별로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어때?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물론 분량을 조금씩 줄여가니까 모를 터이지만 내일쯤은 1개를 줄이고 내일 모레는 또 1개.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외출하지 않아야 할걸? 외출했단 창피당하지. 그리고 그 대음 하루는 경치는 날이지만 그 날만 푹 참고 나면 당신은 갱생하는 날이요. 보기와는 달러. 나는 또 다 내버린 사람인 줄 알았더니. 밤은 10시나 되었는지 낮에도 한가한 이 병원은 이때가 되면 절간같이 조용하다. 형준이는 자고 간호부들은 활동사진관을 가고 이서방도 골아떨어진 모양이다. 식모는 바느질을 좀 하는 것 같더니 그도 자는지 그의 방으로 되어 있는 이서방의 옆방은 컴컴한다. 속술인데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갈까? 경호는 눈을 빠르며 머리를 엄숙히 내흔들었다. 약을 끊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 대신에 알코올에 의하여 고통을 마비시키려 드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술이 좋게 영향하는지 혹은 나쁘게 해를 끼치는지 똑똑히 몰랐다. 별로 해독을 끼치는 것도 아니겠지 하고 막연하게 알고 있으나 그러지 말고 어서 자 하고 그는 향란이의 머리를 쓸어주었다. 잠이 와야지. 어저께도 새고 오늘도 또 새울걸. 그럼 이야기나 해. 그래, 그 전부터 언제든지 한다고 하던 출세담이나 해. 뭐? 출세담? 하고 향란이는 경호의 허벅다리를 꼬집었다. 꼬집고 나더니 혼자 웃으며 의사 조수의 출세담보다는 아마 비참할걸? 하고 경호의 얼굴을 쳐다본다. 시골 가난한 집에서 나서 13살에 200원에 팔려 시집을 갔더니 그 시집에서 2년 동안 소같이 일해주고 다시 100원에 술장사에게 팔려서 그러다가 겨우 벗어나서 숨을 쉬니 그때에는 해주에서 1등 명기가 되었더라오. 해주에서 서울로 올라칠 때에는 그야말로 개선 장군이지. 첩으로 다시 첩으로 그러다가 이렇게 되는 동안 이러고 말할 땐 남의 옛말 하는 것 같아. 그는 억지로 호호호 하고 웃어 보인다. 다 그런 게지. 결국 난 25해를 모르핀 중독자가 되려고 살아온 것 같이 됐어. 자, 이런 쓸데없는 소린 그만두고 한 잔 먹으러 가. 향란이는 벌떡 일어난다. 여자의 살 냄새가 코를 찌른다. 가운이 펄락펄락하며
앞자락이 경호의 귀를 간지럼 피운다. 뜨끈한 무릎이 경호의 잔등을 쿡쿡 찌른다. 술은 그만두고 산보나 하지. 경호는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에 얼굴이 붉어지며 향란이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안 가려면 그만둬. 나 혼자 갈 테야. 어차피 중독자가 뭐 별게 될라고? 그러지 말어. 무엇이 그리 심한 중독자라고. 모르핀 분량이 1000분의 1도 못 들은 걸 겨우 하루 4cc 하는 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나하고 거리나 걸어. 경호는 제 방에 가서 양복을 입고 왔다. 종로는 야시를 이루어서 북적북적 뒤끓는다. 경호는 여자의 옆에서 걷기가 안 되어 눈치를 보며 두어 발자국씩 떨어졌다. 머리는 찢어서 틀고 치마는 짧은데 흰 구두를 높이 신었으니 차림차림은 여염집 부인과 다를 것 없으나 어딘지 모르게 기생 티가 난다. 또 제법 기생으로나 보아주면 모르거니와 여급으로 보면 어떻거나. 결국 마찬가지지만. 두어 발자국 떨어지면 향란이는 뒤를 돌아다 보며 그를 기다린다. 경호는 거리로 나오자고 한 것을 후회하였다. 그는 곧 다시 제안하였다. 중국 요리집이라도 가자고. 그런데 안 되려니 막 우미간 골목으로 들어가려는데 마주오는 사람 틈에 학선이의 얼굴이 보인다. 가슴이 뜨끔하여 얼굴을 돌렸으나 벌써 그때는 늦었었다. 저편 쪽으로 모른 척하고 학선이는 지나갔으나 그의 눈은 곁눈으로 경호의 얼굴을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사흘이 지났다. 해가 기울어서 뜰 안에 꽉 갇힌 채 뜨끈하게 가라앉아 있던 더운 공기도 8시가 되니 점점 식기 시작하였다. 하늘엔 별이 보이고 병은 단빠르게 붉은 내원이 흐를 때 향란이는 안방에서 괴로움에 몸을 뒤채고 있다. 경호는 오늘 밤을 예상하고 저녁녘에 잠을 자고 일찌감치 저녁까지 먹어치웠다. 오늘 밤은 꼬박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 하나를 다시 만들어 놓는다는 어떤 종류의 긴장한 흥분이 머리를 무겁게 한다. 학선이든 누구든 자기를 비웃고 경멸하는 사람은 내일이 지난 뒤에 만나보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다 거꾸로져 가는 사람을 하나 바로 잡는 행동이 훨씬 훌륭한 것을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자기는 결코 이런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한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구하려는 양심 있는 행동을 비웃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오래간만에 잊어버렸던 흥분을 가슴 속에 느끼면서 나직이 흘러오는 향란이의 신음소리를 침착히 듣고 있었다. 10시가 되니 향란이는 그리 크지는 않으나 소리를 질렀다. 그래도 경호는 자기 방에서 책을 보고 앉아 있었다.
아직 자지는 않는 모양인데 향난이의 일을 예상하고 안방에는 누구 하나 얼씬도 안 한다. 조용한 가운데 향난이가 몸을 뒤채며 바람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호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경호야, 경호야. 향난이는 드디어 경호의 이름을 불렀다. 경호는 물론 모르핀 중독자를 취급해 본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아편쟁이를 여러 번 보아왔다. 처음은 얼굴이 벌게서 시끈거리다가 설사를 자주 하고 좀 지나면 입으로 침을 흘리며 머리를 내둘렀다. 그러다가는 눈동자가 적어지면서 머리로 바람벽을 받고 좀 있으면 문창살을 두드리며 나으리를 부르다가 마지막에는 울어대었다. 방 안이 모두 소란하여 그를 송충이같이 싫어하며 절도나 소매치기로 들어온 녀석들이 그를 발길로 차고 밀어 던지고 걸레로 얼굴을 갈기고 하여도 그는 가슴을 두들기면서 통곡을 계속하였다. 경호는 그것을 생각해보고 향난이의 오늘 밤 있을 행동을 상상하여 본다. 그때 발칵 문을 열고 향난이가 대청으로 나온다. 경호, 어디 갔니? 이놈! 경호가 맞받아 나가니 충혈하여 멀건 눈을 번뜩거리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향난이는 옷도 변변히 가누지 못한다. 가운의 허리끈이 풀어져서 흰 슈미지가 드러나 보인다. 경호는 그를 껴안듯이 하여 떠밀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가만히 있어. 내 주사 조금 놓아줄게. 경호는 그를 자리에 눕히고 밖으로 나와서 준비해 두었던 강심제 2대를 가지고 다시 들어갔다. 그는 팔을 잡아서 침으로 뚫으려고 한다. 전신에는 땀이 흘렀는데 몸은 후들후들 떨린다. 머리가 어지러운지 주사를 놓으려는 것을 멀거니 보다가 팩 눈을 감는다. 금단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경호는 내심으로 생각하였다. 주사 하나를 놓는 동안 몸은 의연히 괴로운 모양이나 그는 약 기운 돌기를 기다리느라곤 눈을 감고 묵묵히 참는다. 주사가 끝났을 때 향난이는 눈을 벌떡 떴다. 그리고는 주사 놓은 팔을 들어보더니 이놈, 너 날 속이냐? 하고 경호의 가슴을 향하여 대든다. 아니다. 아니다. 약 기운이 적어서 그렇다. 야, 향난아. 나 모르겐? 죽는 줄 알고 하룻밤만 참아라. 오늘 밤 못 참으면 나도 멀리 떠나가고 말겠다. 내 정성을 봐서 죽는다 하고 참아라. 경호는 그의 가슴을 덮어주며 애원하듯 하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향난이는 킥킥 소리를 내면서 울기 시작한다. 아무 말도 안 하고 2팔로 경호의 얼굴을 끌어다 제 가슴에 묻으며 자꾸만 서럽게 울어대었다. 울지 마. 응? 울지 마. 내일이면 너는 깨끗해진다. 하루를 못 참아 엉엉거리면 너는 개나 돼지나 마찬가지다.
그는 수신 선생 모양으로 타이르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정이 넘으니 향란이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사람같이 덤벼대었다. 빽빽 소리를 지르고 이를 부득부득 갈며 두 눈을 뒤쏟고 머리를 땅에다 맺혔다. 그리고는 머리를 잡아 뜯더니 가슴을 쥐고 푹 소리를 내며 휴미지를 찢는다. 두 갈래로 찢긴 속으로 흰 가슴이 쑥 나왔다. 그는 사발 같은 젖을 바른 손으로 각재인다. 경호는 이불로 가슴을 가리어 주었으나 그는 몸에 아무것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이리 뒤채고 저리 뒤채고 다리를 비틀어도 보고 둥둥 굴러도 본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며 구역질을 한다. 난 죽는다. 죽어도 좋으냐? 난 죽기 싫다. 죽기 싫다. 향란이는 팔을 걷고 경호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묘감치를 받쳐 들더니 날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머리로 경호의 가슴을 받았다. 경호는 겁이 났다. 이러다가 혹 죽지는 않을까 겁이 났다. 그러나 모르핀 기운이 약간 들은 유사 마약으로 이렇게 위험한 상태까지야 일으킬 것인가 하는 믿는 마음이 있었다. 그는 좀 더 참으면 된다고 그를 꽉 끌어안아 주었다. 그의 살덩어리를 꽉 껴안고 있으려니 제 잔등에서도 땀이 흘렀다. 육체는 아직도 부들부들 떤다. 그러더니 맥이 빠진 사람같이 털썩 그의 팔에다 몸을 맡기고 쓰러지듯이 조용하여졌다. 기절하였는가 하여 가슴을 짚어보았더니 심장은 뛰고 있었다. 이제는 고분챙이를 넘은 것이라고 경호는 안심하였다. 입에서 침을 씻어주고 머리카락을 만져주니 그는 자는 듯이 고요하다. 경호는 여자에게 갑자기 애정이 가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을 믿고 안심하여 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히어 그는 약간한 감상을 느꼈다. 한번 다시 그의 볼편을 자기의 볼편에다 대어보고 경호는 여자를 가만히 자리 위에 눕히었다. 찢어진 속옷을 감싸주고 그 위에 가운을 덮어주었다. 다시 강심제 한 대를 팔에다 놓아주고 그는 그의 옆에서 다리를 세우고 잠을 이루어 본다. 몇 시나 되었는지 전등불을 꺼보니 밖은 훤하게 밝았는데 경호는 향란이의 신음소리에 눈이 떴다. 그는 다시 불을 켜놓고 그의 손을 향란이의 머리에다 대었다. 머리가 아파? 물로 좀 씻어줄까? 그는 밖으로 나가서 냉수에 수건을 담아 가지고 왔다. 물을 짜서 얼굴을 씻어주고 이마에 올려 놓아 주었다. 얼굴은 핏기가 하나 없고 살도 포동포동 하던 것이 좀 늘어진 것 같다. 그는 향란이의 손을 끌어다 맥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가 강심제를 가져다 한 대 놓아주었다. 또
아파? 향란이는 머리를 끄덕한다. 그러나 그는 약간 정신은 드는 모양이다. 제가 제 손으로 찢어버린 속옷을 보고 손끝으로 이리저리 만져본다. 좀 부끄러운 표정을 한 듯 하더니 킥킥 소리를 내며 또 울기 시작한다. 왜 이래? 아파서 그래? 향란이는 머리를 흔든다. 그리고는 손으로 경호의 무릎을 잡아 끈다. 무릎 위에서 경호의 손을 찾아서 꼭 쥐더니 푸 하고 긴 한숨을 짓는다. 아마 오늘 저녁까지 뼈가 저리고 아플 터이니 그때까지만 가만히 참아. 응? 그리고 뭐 먹고 싶지 않아? 배고플 텐데. 향란이는 얼굴을 들어 눈을 흘긴다. 왜? 배고픈 것쯤은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 경호는 흐흐 하고 비로소 웃어 보였다. 해가 완전히 순환 의원의 뜰 안에 퍼졌을 때 경호는 낯을 닦고 형준이가 일어난 2층으로 올라갔다. 형준이는 경호를 보더니 어떤가? 엔간하지? 그래, 다 고쳤나? 하고 웃는다. 글쎄, 이제 위기는 지난 모양이니 나 할 역할이야 다 한 셈이지. 호, 자네도 상당하네. 그러나 이제부터가 중요할걸. 이제부터야 제가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인가. 자, 이젠 좀 교대해 자세. 연병할 것. 한잠 자야지. 영 죽을 지경일세. 그러나 경호는 내심에 한없이 유쾌함을 맛보았다. 그는 오래간만에 상쾌한 아침 공기를 호흡하였다. 누구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을 것 같다. 병원 사람들이나 또는 학선이나 그 밖에 자기를 조롱하던 여러 사람의 얼굴을 비로소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마주 대하고 싶었다. 자, 그럼 한잠 자게. 형준이가 나가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는 신을 벗고 침대에 올라가서 이불 속에 몸을 파묻었다. 그리고 잠을 청하느라고 눈을 내려감았다. 눈 속에 향란이의 화장한 고운 얼굴이 해축히 웃고 있다. 왕진 가방 안에 넣어두었던 주사약이 아무리 찾아보아도 3개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경호는 간밤에 혹 형준이가 사용하지나 않았는가 하여 그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쓴 일이 없다고 한다. 유사 마약이니까 쓰는 대로 장부에 올려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잘못 쓰면 영향이 심한 것이니만큼 그는 간호부와 약 짓는 일을 하나씩 데려다 물어보았다. 물론 그들도 어젯밤 가방 안에 넣는 것만 보았을 뿐으로 그 다음엔 그것에 손질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호는 혹은 자기의 착각인가 싶어 그 이상 조사를 하지 않고 그날 밤에는 자기 전에 다시 한번 세어서 틀림없이 넣어두었다. 그랬더니 이튿날 아침 가방을 보니까 또 2개가 축이 나 있다. 그는 그 병원에 흠없이 출입하는 사람을 하나 둘
가슴속에 짚어보았다. 그러나 류마티스로 마약 중독이 된 젊은 회사원이 하나 의심스러웠으나 그도 밤중에 그런 것을 한두 개 훔칠 리가 만무하다. 그럴 때 번개같이 경호에게 생각히는 일이 있다. 그것은 심부름하는 이서방이 용돈을 이즈음 비교적 흔하게 만지는 것 같다던 형준이의 말이다. 경호는 이서방을 조용히 불렀다. 이서방, 다른 약은 몰라도 마약을 그렇게다 어쩌려고 그래? 그는 단마디에 앞질러 본다. 그러나 이서방은 눈이 둥그레지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꼬리를 사린다. 최 선생한텐 내 비밀이 할게. 바른 대로 말해. 괜히 큰일 치지 말고. 받아 쓴 사람이 있어서 묻는 말인데 꽁무니를 빼면 누가 고치 듣나? 그 사람 외엔 또 누구에게 갖다 주었어? 그 사람이라고 경호는 말하였으나 그것이 누구일는지는 좀처럼 상상키 어려웠다. 이 병원에 다니는 마약 중독자가 3, 4명 되니까 그들에게 약을 들고 가서 비밀히 팔아 쓰는 것만은 사실이나 대체 이서방이 누구에게 얼마나 갖다 팔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괜히 이러시지 말아요. 내가 왜 그런 마약에다 손을 댄단 말이오. 오 참. 이서방은 표정에다 거풀을 씌우면서 극력 부인하려 들었으나 얼굴에 나타나는 붉은 기색은 숨길 수가 없었다. 경우는 이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팩 성을 내는 척했다. 이게 누가 뒷거리 치는 줄 아는가? 증거를 붙잡고 하는 말인데.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서방은 감출 수 없음을 알았음인지 누구란 말도 안 하고 발밑을 내려다보며 2개씩 2번, 3개 1번 하고 가만히 대답한다. 이서방은 내심에 정녕 향란이에게 갖다 준 것이 탈로가 난 줄로 알았던 모양이다. 그러나 경호는 완전한 몸이 되었다고 기쁨을 안고 향란이가 퇴원하여 사흘이 되는 지금 그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이서방의 대답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누구에게 말이야? 하고 따져보았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서방의 입술을 가슴에 무거운 압박을 느끼면서도 안타깝게 지키고 있다. 향란이야 시밖엔 없습니다. 경호는 막혔던 숨이 탁 터지면서 밀려 나오는 공기가 눈과 귀와 코를 스치는 것 같은 이상스런 착각에 끌리면서도 표정만은 애써 굳게 가진 채 그 밖에 또 누구? 하고 추궁하여 보나 그때는 벌써 거친 숨결을 감출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인즉 경호는 그 이상 더 물을 생각도 없었다. 향란이가 자기에게 숨어서 아직도 약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 한계의 사실이 너무도 그에게 몸에 벅찬 커다란 충격이었다. 그는 그 다음에 이서방이 뭐라고 중얼거리는지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혼자 병원을 나왔다. 이제는 완연히 여름이 된
아침 햇빛을 거친 구둣발로 휘어져 보면서 경호는 무엇에 놀란 말같이 골목을 돌고 큰 길을 넘었다. 이 일이 과연 사실일까? 사실 향란이는 그 뒤에도 약을 다시 몸에다 넣고 있는가? 세 사람이 되었노라고 희망에 가득 찬 눈을 하늘 위로 굴리면서 어디 산으로나 바다로 여행을 하자던 그가 무엇을 못 참아 다시 약을 손에 댄단 말인가? 헌뜻 생각하면 자기가 너무 경솔해도 보인다. 혹 이서방이 입원하기 전에 그에게 갖다 준 것을 지금 말한 것은 아닐까? 또는 혹은 약을 최근에는 다른 사람에게 갖다 주곤 경호가 증거가 있다는 말을 향란이에게서 나온 것으로 알고 이서방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까? 경호는 부르지도 않고 향란이 방 앞에서 잔기침을 두어 번 하곤 쑥 문을 열었다. 향란이는 자리 위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다. 그러나 그의 머리맡에는 소독 면기와 주사기는 보이지 않으나 목을 찢고 사용한 한 cc짜리 앰플이 재떨이 속에 뒹굴고 있다. 경호가 들어서는 바람에 눈이 떠진 향란이는 웃는 표정을 입에다 그렸으나 그의 험상궂은 얼굴에 놀래어 슬며시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 웃눈으로 살짝 앰플 그라스를 보는 것 같다. 경호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단박 향란이의 왼뺨을 바른 손으로 갈겼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벌싹 넘어졌다가 다시 손으로 제 볼을 만져보며 향란이는 아무 말이 없다. 경호는 다시 또 한 대를 갈겼다. 향란이는 시방도 그대로 묵묵히 땅바닥을 바라보고 있다. 경호는 훌딱 일어서서 나오려고 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아무 말이 없던 향란이가 당황하게 일어서며 그의 양복자락을 부여잡는다. 불이 치나 놓지 않고 향란이는 흑흑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한다. 경호는 그에게 두 다리를 붙잡힌 채 창문을 눈앞에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하하하, 소시민의 주관적 양심이란 이런 게다.